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기사를 둘러보다가요, 국민들에게 책과 장미를 선물한다는 제목이 달린 기사를 열어보게 됐습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문체부가 야외 도서관에서 책과 장미를 선물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세계 책의 날입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한 세인트 조지의 날과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서거한 날에서 유래한 기념일인데, 배우 황정민 씨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함께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낭독하고 유명 작가와의 북토크도 진행하면서 꽃과 함께 책도 선물한다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온라인에서 작가와 책, 콘텐츠 유튜브 창작자들이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를 하는데, 인생 책을 소개하고 3명을 지목해서 추천을 이어가는 챌린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책은 뭔가요?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만, 미세먼지 없는 날 살랑살랑 봄바람 느끼시면서 인생 책 다시 꺼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여수에서 시작해볼 텐데, 여수 묘도에 조성 중인 에코에너지 허브, 청정 수소 클러스터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기업 투자 협약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전히 열 병합 발전 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요. 네, 여수를 중심으로 이 광양만권 전체를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에코에너지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도울 이 여수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2년여째 열병합 발전 허가 절차가 중단되면서 이 지역사회에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정부가 열병합 발전 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면서 이 시기가 더욱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처분하는 과정부터 이 수소를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탄소 중립이 지역사회에서도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수소 생산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전망이 밝고요. 이 석유화학 산단을 가진 여수나 광양 입장에서는 더욱 의미가 큰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도 차원에서도 이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지역의 전 주기적인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면 이 경제 발전은 물론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특히 현 정부에서는 전남 지역 7개 공약 15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과제로도 포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에는 이 LNG, 액화 천연가스나 이 수소를 저장 공급하는 기업들과 이 3조 9천여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각 기업에 수소로 생산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열병합 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열병합 발전이라는 게 천연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난방 등에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내기 때문에 이 집단 에너지 발전 방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열병합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 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묘도 집단 에너지 사업의 경우 관련 주식회사가 지난 2021년 5월에 신청해서 만 3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년 전인 2022년 8월부터는 이 심의 자체가 보류되면서 절차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뭐 별로 왜 이렇게 이야기가 좀 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해당 사업과 관련한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열 수요나 사업 수행 능력에 맞춰서 허가를 내줬는데요. 이 묘도 열병합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제 모든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사업 허가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딱히 이렇다 할 사유도 없이 허가 절차 개시까지 중단된 겁니다. 공식적인 중단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새로운 LNG 열병합 발전소를 허가할 여유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비단 묘도만이 아니라 이 전국의 LNG 열병합 발전소 사업이 멈춰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집단 에너지용 열병합 발전 사업 허가 대상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는 일단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대한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에 연구 용역을 거쳐서 사업 계획서 작성 기준과 사업 허가 대상 평가, 선정 기준 고시를 재정 입찰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임에도 당장 평가 기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의 무상까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입찰을 진행해도 이 묘도의 경우 이미 사전에 신청을 완료한 사업이고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로 포함된 만큼 이 신규 사업자와는 구분해서 허가를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소급 적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불평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직 입찰 제도 등을 결정하는 구시가 마련되기 전인 만큼 추진 상황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빨리 좀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역시 여수 관련 내용인데 여수 영원, 그러니까 무료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이 최근에 이 만원주택, 영원주택 등 이 주거 지원과 관련한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습니다. 전남에서는 그 공실로 비어있는 부영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마련한 화순군의 만원주택이 가장 처음으로 좀 크게 이슈가 됐었고요. 전남도에서도 월 10,000원의 임대료로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위해서 최근 고흥, 보성, 진도, 신안 등 4개 군을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210호의 임대 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도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여수시도 비슷한 맥락으로 지난해 말에 여수형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를 시행했는데요. 당초에 시는 부영 측에 3회에 걸친 협의 요청을 하면서 사업비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30호를 먼저 지원한 후에 2028년까지 200호를 공급한다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영 측에서 이 여수 지역에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는 당초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 의사를 밝혔던 부영주택 측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 시작도 전에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부영주택 측이 노후된 부영아파트 재건축을 여수시나 지역사회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 청년 임대주택 사업이 진척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이 원도심의 침체까지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부영 측인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네, 역시 부영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를 규제 없이 자체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이 부영 측도 정책을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부영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영 아파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한 실망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송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여수시 아파트의 7만 6천여 세대 중 부영 아파트는 1만 7천여 세대로 이 전체 아파트 세대의 23.6%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 이외에 시민단체도 어제 비판 성명을 내고 부영 청년 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어렵게 결정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임대 지원 사업이 사업자의 변심으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에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네,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두 분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저희들은 이번에 4월 12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네.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886억 원이 증액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예산 운영 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제가 쪽집게 예언을 해가지고 좀 지역에서 좀 화제가 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추경 예산 심사하면서 도로과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 지역에서 요즘에 포트홀이나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광양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지역에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니까 좀 예. 조사를 하고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말을 했는데, 실제로 1시간 정도 지나서 그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쪽집게가 아니라 무당 아닙니까? 무당. 쪽집게 예언 적중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기사가 났었는데, 아니 거기를 이제 평소에 다니다 보니까 왜 거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많이 좀 갈라지고 또 치마가 되는 현상이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라. 살펴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말 끝나기 무섭게 싱크홀이 발생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신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신설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데다가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다행히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사고는 사람과 차가 안 다녀서 이제 망정이지 참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복구 다 됐습니까? 예, 복구는 됐는데 오늘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예. 복구한 지역 외에 나머지 다른 지역도 지금 보니까 계속 치마가 지금 발생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은 이 다음에는 뭐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 해당 부서에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봉남 의원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가 있었어요. 뭐 기사에도 났지만 그럼 전라남도에서 지금 뭐 전남 지역의 의대 유치를 공모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순천에서는 전남도 의대는 순천대 의대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제 촉구 결의안을 좀 채택을 했고요. 사실 4월이 또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야 되는 여러 기념일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4.16 세월호 참사 또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순천 지역에서 순천 시민 416명이 참여한 합창제를 조례 호수공원에서 했어요. 저희가 소개를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아, 그랬습니까? 아유, 이거 실록이 푸르른 4월을 좀 이렇게 만끽하고 싶어서 조계산을 등반을 하고, 조계산에 좀 가장 유명한 게 또 보리밥이잖아요. 또 보리밥을 먹고 또 세월호 이 합창제 하는데 좀 참여해서 이게 이제 그 시민들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이루어진 합창제여서 굉장히 맞습니다. 의미 있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좀 이런 일들이 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다짐을 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주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입니다. 기초의회 하반기 원구성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국 정치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까지가 이제 임기입니다. 뭐 능력보다 관습보다 민주당 위주의 원구성에 치러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 당연히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보다는 재선 의원 위주 또는 뭐 갑을 지었고 번갈아 가면서 혹은 뭐 어디만 맡아오면서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었는데 어떤 말씀 주실지 먼저 광양 백 의원님 주실까요? 22개 시군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까운 여수, 순천, 광양의 의원 구성 현황을 보니까 네. 여수 같은 경우는 22명 중에 민주당이 22명이고 무소속이 4명, 그리고 순천시의회 같은 25명 중 민주당이 20명에 진보당 2명, 국힘 1명, 무소속 2명, 그리고 광양시 같은 경우 시의회 같은 경우 14명 중에 민주당이 1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이렇게 지금 정당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원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보면 어느 특정 정당 소속이 많은 정당에서 대부분의 보직을 다 가져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당에서 결정하면
또 어떤 때는 보면 당내에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나 무소속 의원들을 빼고 당내에서 의장, 부의장, 뭐 상임위원장을 미리 결정하고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이긴 합니다. 그 같은 당 안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다 하면은 안 되는 이유, 위험한 이유는 뭐라고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다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특정 정당이 모든 걸 다 해버리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회 내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그 당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통일시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당이 의회가 되는 건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예. 당 내에서 어떤 특정 결정을 해버리면 그것이 의회 내 결정으로 또 똑같이 가버립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봉남 의원님께서도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반기엔 좀 달라질까요? 하반기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길 기대하십니까? 실은 뭐 백성구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이제 의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고 뭐 소수당과 또 무소속 의원들이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를 하는 의정 공동체거든요. 선거 판세가 다소 치열해져야지 유권자의 권리가 신장된다,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아닌 여당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협치를 두루두루 이렇게 함께 좀 이렇게 모아가는 협치 정치가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이렇게 경선을 해서 그 안에서 의장단 후보들을 좀 선정해가지고 이제 의회로 오게 되기 때문에 다수당의 또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이런 또 경우가 많이 생겨서 네. 후반기에는 어떤 이제 그런 차원의 어떤 의장단 구성보다는 좀 협치 차원에서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은 부의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뭐 하반기 때는 뭐 의장을 좀 노리십니까? 당연히 노려봐야죠. 되겠습니까? 왜냐면은 그 무소속 계신 분들도 지금 뭐 복당한다는 뉴스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 예, 무소속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입당 의사를 밝히셨고 아마 그렇게 되면은 14명 의원 중에 13분이 민주당 소속이고 유일한 진보당 의원으로서 13대 1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의장 도전은 하겠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왜 의장을 하려고 하십니까? 의회 의장은 아무래도 대외적으로는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행기관하고의 적절한 이 관계 형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장 빼놓고는 보직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장하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남 의원께서는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부족하겠지만 최다선이시죠? 예, 최다선에다가 재직 기간도 제일 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8대 전반기 때 저도 출마를 해서 이제 문화경제위원장을 한번 역임을 하기는 했고 다만 이제 제가 두 번 또 의장 도전을 했는데 아까 이제 그 다수당의 또 의장들한테 좀 밀려서 사실 두 번 다 이제 좀 실패를 좀 했죠. 민주당과 무소속과 소수당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된 또 의정 공동체이고 저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뭐 의장과 또 부의장에 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번 후반기 때는 부의장이 좀 도전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하면 또 공천이 좀 없어져야지 이런 풀뿌리 지방자치가 좀 자리 잡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번에 그동안의 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또 부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또 이번 후반기에는 부의장이 좀 출마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코너 이름이 언더독이에요. 예, 뭐 두 분의 뭐 건승을 뭐 빌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늘 이 뉴스를 다룬 취지는 뭐 두 분은 홍보는 전혀 관계는 없고요. 하반기 원구성 관련 뉴스 보실 때 들으실 때 오늘 나눈 내용들이 좀 참고가 돼서 지방의 뉴스가 이런 게 나오는데 요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라고 좀 그냥 이해하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백성호 광양시의 부의장, 이봉남 순천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광양으로 가죠.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저는 평소에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뭐 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광양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광양 시민의 행복, 예를 들어서 뭐 순천 시민도 여수 시민도 되겠죠. 그리고 시의 발전이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에서 이 공무원들에게는 사기 진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광양시 공무원 노조에서 3월 달에 5일 기간 동안에 광양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어서 오늘 좀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어떤 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는 승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이 최고의 복지라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승진하면 월급은 당연히 많아지겠죠. 네,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뭐 직업군에 다 마찬가지일 거라 보는데 이번에 승진 인사나 전보 인사 등 인사 제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 네. 23년에 대비해서 소폭 1.4% 상승하긴 했지만 58%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42%는 신뢰한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추진 과정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부당한 민원 요구가 52%였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거나 좀 민원인이라도 그냥 막 억지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네네네. 이런 부당한 민원 요구가 50% 가장 힘들게 한다라는 조사 내용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실은 이제 업무 추진 과정 중에 청탁이나 압력,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험이 없다는 질문이 76.8%고 경험이 있다는 질문이 23.2%였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그럼 누구로부터 청탁, 압력, 부당한 지시를 받았냐는 이런 질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4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러니까 상사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하고 같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 18.6%, 그리고 민원인이 14.2%, 예상보다 적은 수치를 가져간 그 언론 관계자가 12%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어서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만은 부정 청탁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간부 공무원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좀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서 3가지를 좀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언론인이 부당한 지시를 좀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게 12%. 이것도 뭐 많은 거 아닌가요? 왜 언론인이 부당한 예전에는 보면 각종 언론에 보면은 이제 언론인 이런 부당한 요구 지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지시를 할 것도 사실 뭐 지시를 할 입장도 아니기도 하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시의원이나 간부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의원들이 민원을 받았는데 그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전달은 했지만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부당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 간부 공무원이 그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있는 지금 담당자들은 이렇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주제로 정하고 말씀드려봅니다. 이봉남 의원님 요거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십니까? 그 청탁 압력이나 부당 지시 관련한 사항도 좀 눈여겨 보기는 했는데 조사 결과에서 보니까 그 인사 공정성을 위한 다면 평가 도입에 54.6%가 찬성했다. 이걸 지금 좀 눈여겨 봤어요. 이게 다면 평가가 2009년인가 하여튼 그때 좀 시행이 좀 됐다가 이게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이 좀 많다고 이렇게 공직사회 내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평가가 돼가지고 2013년도인가 또 그때 폐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또 공직사회 또 이번에 또 공무원들이나 또 노조 쪽
지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 담임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광양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에 담임 평가 도입에 대해서 찬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50%가 넘어서 조금 좀 의아했고 조금 놀랬고 그러면 담임 평가를 이 10여 년 전에 했었던 방식 말고 이 부작용이 없는 방식의 어떤 새로운 방식 좀 지금 뭐 시행이 되고 있는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도 담임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배경님 하나는 담임 평가라는 네. 게 뭐예요? 담임 평가라는 게 이게 실제 지금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러 채널 360도 평가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보면은 예를 들자면 인사위원회는 아니지만 어떤 승진 대상자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자면 같이 근무했던 동료, 상사, 상사, 동료, 아. 그리고 부하 직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예. 뭐 3, 4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근무를 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긴 하네요. 예, 취지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승진 대상자를 평가해서 인사에다가 어느 정도 비율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담임 평가 제도에 대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현재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도 보면은 담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담임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획일적인 하향식 인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담임평가 제도다. 그래서 이 담임평가 제도를 절대적으로 이게 신뢰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같이 네. 병합을 해야 네.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율적으로. 예. 그래서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투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잘하는 이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는 이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정말 이 근무를 해보지 않은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계량적인 것만 가지고 이거 인사하게 되면 잘못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면 좋은 인사 시스템이 구축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말씀 더 주실 거 있으십니까, 네. 이봉남원님? 그래서 그 광양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좀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번에 나온 이 그 청탁 압력이라든지 어떤 인사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또 여기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가 이렇게 좀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이걸 통해서 저희처럼 또 선출직이라든지 또 고위 공직자들이 청탁이라든지 또 부당 지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설문조사를 기왕 했으니까 좀 잘 활용이 돼서 보완책도 마련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예, 어제가 지구의 날이었죠. 4월 22일인데요. 맞아요. 예. 이번 24년의 주제는 지구와 플라스틱을 주제로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또 50년까지 또 탄소 중립을 또 전 세계적으로 목표로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지의 환경을 생각하는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금년부터 그 22개 각 시군의 대표 축제에 그 다회용기 일회용품을 안 쓰는 축제를 그 한 가지씩 좀 한 축제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축제장이나 관광지에 방문객이 많이 몰리면서 그 일회용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런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싶어서 오늘 좀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예. 고민하신 게 있으면 더 풀어주실까요? 전라남도에서는 축제에 참여하는 음식점이나 푸드트럭에서 그 다회용기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3월에 이제 광양 매화 축제가 있었죠. 네네. 거기하고 구례 산수유 축제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도비 8억 정도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순천에서도 이제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매년 지금 올해가 지금 8년째인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푸드아트이기 때문에 푸드 분야에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일회용품이 좀 발생을 맞아요.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접시 뭐 네. 식기. 네, 그래서 매해 축제할 때마다 좀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분리수거를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했는데도 근본적으로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전라남도에서 대표 축제 하나씩을 선정을 해서 뭐 소정의 도비를 이렇게 좀 지원해주면서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순천에서도 이 푸드아트 축제를 페스티벌을 대표 축제로 정해가지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럼 올해는 조금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좀 모아 보게 됩니다. 기대를 하고 계시고 네, 네. 백겸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방금 이봉남 의원님께서 전남도에서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돈 다 어디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광양 매화 축제 5천만 원 줬는데. 그래요. 예. 총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해가지고 이제 총 해가지고 8억인데 우리한테 8억이랍니다. 우리는 5천만 원밖에 안 주고. 예. 여하튼 그 광양 매화 축제에 이번에 5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5톤 정도의 쓰레기를 지금 감량을 했습니다. 와. 10일 동안에 15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쓰레기를 줄였죠.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축제들, 예를 들면 숯불구이 축제, 예. 전어 축제, 기타 이제 그 크고 작은 축제에서 현재 우리가 다회용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같은 우리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이 사업 또한도 네, 담당 직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맞아요. 또 신청을 하고 이걸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정말 저는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잘했다라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예. 뭐 자원순환과의 그 전현진 주무관이라고 아니 이렇게 실명 아니, 뭐 칭찬하는 거는 뭐 실명 거론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뭐 본인 말씀하신 거니까 뭐.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을 공감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건 좀 진짜 더 맞는 말씀이세요. 예. 지역이 좀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실명 일부러 거론했습니다. 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예, 잘하셨습니다. 진짜 그 환경은 진짜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 그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귀찮다고 그냥 막 버리거나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되는 부분인데 정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뭐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백성 의원님께서 또 강양 또 공무원을 칭찬을 하시니 네. 저도 관광과에 이제 양효정 과장님을 좀 칭찬을 제가 사실 연초부터 이제 백성 의원님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사실 올해 푸드아트 페스티벌은 두 분한테 오늘 전화 저한테 안 와야 될 텐데 말이에요. 예. 이 좀 쓰레기 안 나오는 이 축제로 올해는 좀 해보자 시범적으로 했더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도에서 또 이렇게 축제 하나씩을 좀 이제 선정을 했는데 순천도 축제가 한 1년에 한 20여 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지난번에 일회용품 줄이기 그 조례도 제정을 했잖아요. 제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깨알 자랑하시네요. 네네. 이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행됨과 동시에 이 부분이 각 좀 실과소뿐만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그 사업장이라든지 사업에도 좀 이게 안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광양에서는 일회용품 없는 광양을 만들겠다라고 또 보도 자료가 나와서 제가 사실은 좀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원순환 분야 사실은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에서도 이번에 이제 축제장에서 이걸 좀 그 일회용품을 안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축제장뿐만 아니고 축제도 굉장히 많은데 각 일선 시군의 축제장뿐만 아니고 관광지도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해가지고 4개 정도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축제뿐만 아니고 어떤 일회용품 없는 특구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범위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 내에서 이 일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운영을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시민들과 또 도민들이 함께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8억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예, 5천만 원 왔다잖아요, 광양에는. 예, 순천도 아마 그 정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도 차원에서 이미
도에서 조례가 있어요. 뭐 똑같은 비슷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도에서 예산을 좀 많이 마련해서 유선 시군에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장 또 관광지를 만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짧게요. 예. 이 지금 다용기 사업이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다용기 수거가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광양 같은 경우 이번에 용기를 주세요라는 부스에 방문하게 되면 다용기를 가져왔을 때 매더리 파우치나 긴 부각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가 잘 됐다 그 말씀 드리면서 혹시 이 사업 하더라도 수거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매력 어필, 자랑, 칭찬 가득했던 이번 주 언더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이봉남 의원, 백성호 광양시의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문화 예술인들을 응원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예술인들이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무대를 약속하는 힘이 시작됐습니다. 예. 여수 뮤지션의 약자 YM 서포터즈 이야기인데요. 여수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을 지지하는 동행자로서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을 키워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양질의 음악 공연들을 평생 감상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기 위해 이 선배 음악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을 함께하는 팀 이오스와 룩스 앙상블, 모인 콰르텟까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YM 서포터즈 대표 안철입니다. YM 서포터즈는 여수 뮤지션 서포터즈의 약자입니다. YM 서포터즈를 출범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제가 2014년 4월 26일 하고자 했던 음악을 시작하게 된 날짜이기도 합니다. 한 7년 정도 지역에서 창작음악 활동하면서 가장 바람이 있다면 연주 및 창작자들이 관객들에게 작품을 온전히 손쉽게 올려드릴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고요. 함께 해줄 관객이 필요한 건데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고 아울러서 창작물을 발표하게 되는 과정에서 길을 안내받는 과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겹게 음악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은 창작물을 만들어서 관객에게 매도 좀 맞고 평가도 좀 들으면서 계속 둥글둥글하게 깎여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YM 서포터즈를 창단하게 됐고요. 음악가들의 여수의 어떤 둥지를 틀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힘이 되고자 해서 YM 서포터즈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야, 이 팀은 정말 여수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팀들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처음 이제 시작하는 팀들이 선정이 됐을까요? 우선 뮤지션들은 상당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뚜렷하고요. 최초 YM 서포터즈의 출발점은 제가 주체가 됐던 거죠. 저는 이제 EOS라는 팀으로 2022년 전국 5월 창작가요제에 여수에 있는 앙상블 세나 클래식 팀과 함께 출품을 해서 장려상을 이제 수상하게 됐었어요. 꽃이 폈네 샛노란 꽃망. 그래서 여수 지역 출신 연주자들을 그동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지켜봤었는데요. 룩스 앙상블은 사실 룩스 앙상블의 대표 리더 바이올리니스트는 여수 1세대 독일 유학파거든요. 1세대 유학파가 귀국 이후에 여수에 자리를 잡고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리더가 만들어놓은 앙상블이 룩스 앙상블이었는데 상당한 퍼포먼스와 기량을 가지고 연주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고정적인 관객과 장소에서 한정적으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폭발적인 연주력을 발산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YM 서포터즈에 함께
초청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YM 서포터즈의 또 한 팀인 모인 카르텟은 러시아와 독일에서 활동하는 젊은 유학파 연주자들인데 지난해에 창단 이후에 공연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YM 서포터즈의 원래 취지에 맞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세 개의 팀을 지금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 팀들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룩스 앙상블의 리더 이윤주입니다. 저희 룩스 앙상블은 빛이라는 라틴어고요. 저희는 여기서 활동한 지 10년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제가 관객과 만나는 소규모 공연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관객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면서 함께 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YM 서포터즈 제안을 듣고 참여하게 됐고요. 여기 YM 서포터즈를 참여하게 되면서 좋았던 거는 홍보물을 애써서 저희 나름대로 하지 않고 기본 회원을 모집해서 항상 소식지를 드리고 거기를 보고 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여수에서 확실하게 어떤 팀을 이루면서 같이 연합해 간다는 또 즐거움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 창단 공연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서로 이제 각 팀이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니까 저희는 어떤 공연을 들려드릴까, 어떤 곡을 연주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팀의 연주를 또 가까이서 저희가 같이 하면서 본다는 게 좀 즐거움인 것 같아요. 연주하는 입장에서 또 관객이 돼주고 관객의 입장에서 또 연주자들을 바라봐주고 그런 게 참 색다를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아리따운 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스트 임주연이라고 하고요. 모인 콰르텟은 독일과 러시아에서 이제 활동하던 친구들이 마침 귀국의 시간이 좀 맞아서 마음을 합해서 만들어진 팀이고요. 모인이라는 뜻은 독일 북부식 인사예요. 보통 이제 헬로 할로 하는데 저희 거기서는 이제 모인 하는데 또 한국어로도 좀 의미가 있다 싶어서 제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인 콰르텟 여수에서 그럼 쭉 활동하시게 되는 팀인 거예요? 그렇죠. 여수가 주로 이제 고향인 팀이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다 이제 여수를 떠나지 않고 조금은 이제 연주를 열심히 활동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을 찾아가는 연주회를 많이 기획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좀 이제 막 시작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런 연주회를 기획하는데 정말 많은 문제들을 겪었고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운이 좋게도 음악을 먼저 하셨던 선배님들께서 저희를 이제 선택해 주시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힘이 많이 되고요. 연주를 많이 하게 되다 보면 또 어느샌가 또 후배 친구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많은 힘을 보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수 시민 모두가 이 YM 서포터즈가 될 때까지 공연을 보여주시고 여수의 음악은 이런 겁니다라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각오로 이번 공연 준비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렇게 여러 팀이 모여서 연합해서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여수에도 정말 이런 실력이 출중한 연주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시민들께 그리고 우리는 여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좀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포터즈가 갖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 어떤 걸까요? YM 서포터즈는 온전한 모습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현재 목표가 300구자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300구자가 이루어지면 매월 저희가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거든요.
현재 저희 후원해 주시는 회원에 한해서 지금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장소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과 삼위일체가 돼서 사실 이 YM 서포터즈가 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게 완성이 되면 여수 시민이면서 중학교 3학년 이하인 유소년 중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에 재능 있는 연주자를 차출해서 앙상블을 이루면 매 공연 게스트로 무대에 올릴 겁니다. 또한 우리 여수에도 현재 음악을 시작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자기 음악을 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YM 서포터즈의 멤버가 됨으로써 그 다음 목표를 또 가기 위한 도약의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선을 여러 곳으로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수 시민 중에 뮤지션을 찾아 나설 겁니다. 좀 더 확장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서포터즈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 해낸 것뿐이지 궁극적인 거는 공연에서 만나고 그런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좀 혁신적인 관객과의 음악가가 만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퇴직 이후에 문화예술 체험이 삶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계경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문화예술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장을 YM 서포터즈가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소액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매월 여수 지역에서 창작 연주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 장을 YM 서포터즈가 마련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정신적 안정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